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사실상 무산되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철회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 전 부위원장님.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맞서고 있죠.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탄핵안 이 안건 자체는 폐기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국회법 제130조 1항에 있습니다. 130조 1항에 보면은 탄핵 소추 발의를 하게 되면은 의장이 첫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 자체가 사실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상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를 하려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30년 전에 이병태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철회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나 그리고 국회법을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발의가 된 게 맞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이 그냥 사무실에서 제가 했다 이렇게 해서 철회됐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 당의 시각이죠. 예. 네, 장 부위원장님. 네, 일단 국회법 90조 2항에 보면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원장님 설명 주신 것처럼 그런 동의권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침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법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또 해석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고만 되었을 뿐이지 전혀 의제가 된 바가 없다는 것인데요. 의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그런 해석인 것이고 그런 해석 하에서는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헌재의 어떤 심판 과정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추진을 신종 테러에 비유를 했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승만 시절에 4.4.5입까지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앙된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4.4.5입은 이 탄핵안이 이미 폐기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재발이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4.5입. 4.4.5입이 과거 법을 부정한 그러한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리고 실제 KBS나 MBC나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가짜 뉴스나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 국민적인 여론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는 둘째치고 우리 흔히 잘 아는 우리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을 총지휘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때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라면은 일합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히 이동관 씨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맞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테러 당하고 있다. 그것은 테러라는 게 무력에 의한 테러도 있지만 다수의 권력의 횡포에 의한 테러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상당히 비판 수위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요즘 들어서 정치권에서 뭐 여야를 떠나서요. 일단 말들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여야 간의 어떤 극한 대립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장면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나 한동훈 장관도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탄핵 국면을 앞두고서도 앞으로도 더 극한 대치는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서 이제 2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이 탄핵이 계속 발의가 돼서
통해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금 탄핵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회 사무처에서 이미 국회법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일단락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탄핵이 실제로 다시 발의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표결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이 한동훈 장관을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탄핵을 촉구한 바 있는데 한 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 설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한 장관의 대응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행위가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정부와 정인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출판 기념회를 했다면 출판 기념회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여전히 본인은 정치적으로 검찰 독재에 의해서 탄압당했다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하지만 한 장관의 보좌관이 이미 처벌을 받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각종 증거와 증인들이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상기해 보면 됩니다. 선거를 치를 때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최종 책임은 후보자가 집니다. 후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무효에 해당하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을 때 후보자가 사퇴를 하거나 당선이 됐더라도 그 직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의 주장대로 설사 본인이 정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송 장관이 과연 송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보면은 굉장히 거친 말이 거친 걸 넘어서서 욕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 장관도 그래서 응수를 했는 것이 운동권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 모두 다 존중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화 세력을 다 대변하는 거 아니고 민주화 세력에 숨어서 지금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재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 이뤘고 이만큼 발전하는 데 기여를 했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기도 했고 그런 분들을 모두 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죠. 네. 또 앞서 한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송 전 예. 대표의 보좌관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송 전 대표와 한 장관의 이런 설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야말로 설전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각자 하실 영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채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에 수사 대상이 됐던 건 이제 돈봉투 의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 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본인을 수사해달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고 자진 출두도 했지만 사실 본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지 않고 있고 나름대로는 본인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나름대로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은 이제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이제 국무위원이고 또 대한민국의 장관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법무부 장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또 심한 말의 수위로 공격을 하시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과연 장관으로서 해도 되는 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고려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정기국회 기간 치열한 정쟁은 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제 개인 사견이지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단 말이죠, 범위를. 그 첫 번째 사유가 사실 현재 노조의 쟁의 행위는 계약 당사자 간의 행위에 있어서 쟁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노조가 쟁의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범위가 모호하게 굉장히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부당 노조 행위, 노동 행위나 아니면은 단체 교섭 때 그럴 때만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노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조에 대한 자율권,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고 다만 기업이 그러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대응력이죠. 대응력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를 축소시켜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저도 대기업 생활을 했지만 노조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정 직급 이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마 모든 사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노조에 찬성하겠느냐 가입하겠느냐 물었을 때 얼마만큼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지는 정말 두고 볼 일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이러한 법들이 굉장히 부당하다. 노조를 위한 법이 부당하다 보는 거고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시민 대표 100여 명을 구성해서 사장을 추천하겠다. 그 두 번째 부분은 이사회를 각종 명분은 좋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이런 들 다 통해서 이사회 숫자를 21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영방송을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가짜 뉴스를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걸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맞다면은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거대 여당 시절에 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때 했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걸 하니까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걸 둘째 치더라도 법안의 내용이 너무나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네, 장 부위원장님이 마지막 이 질문에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원장님께서 또 냉철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 안 했냐. 그때도 의석수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도 또 그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그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수 있다는 것도 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포기하고 이동관 위원장을 지켰던 그 모습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여론에 다가가고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미룬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고유의 권한이 국회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인 어떤 입법권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들을 좀 많이 포기를 하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또다시 거부권 행사라는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거부권 행사하신 바가 있거든요.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셨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이미 행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라든가 또 독주의 이미지가 강화될 수도 있는 부담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는지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어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을 주선한 김 전 위원장,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저는 기차는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수도 없이 언론에 대해 인터뷰나 언론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당의 모 의원과 또 설전을 벌였죠. 그래서 본인이 대구라는 지명도 이제 명시를 하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기차는 출발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우리 당에서 포기하는 그러한 자세는 안 좋다. 끝까지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선결 조건은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미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이 얘기한 쇄신, 그리고 쇄신이 보다 더 쉬운 것이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인류한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바라는 바가 뭔지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를 잘 헤아려서 그러한 데 부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탈당을 하고 신당을 강행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다시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이 주장한 그러한 여러 가지 쇄신 방안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인적인 쇄신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 창당의 기차는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동안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거나 탈당을 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카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정말 기차는 출발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김태섭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는 함께 하라는 권고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당에 대한 밑그림도 있는 것이고 함께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복원도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차는 출발을 했다라고 본다면 과연 성공 가능성일 텐데요. 그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또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도 엇갈립니다.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준석 신당이 출발할 경우에 이준석 신당이 몇 석을 얻느냐의 문제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얼마나 더 큰 파장, 영향을 미치느냐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실체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청년 중도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도 확인했고 대선 이전에 본인의 전당대회 당시 때의 바람, 거기에 대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당의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당원들의 배가 운동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파급력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신당이 출발했을 때 그러한 청년층과 중도층이 과연 어느 정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아마 비례대표 제도의 변경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겠지만 비례대표가 현재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그냥 그대로 가느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하면 그 신당이 청년층이나 중도층에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앞으로 비례대표제가 뭐 어떤 식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엇갈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장 부위원장님은요? 저도 부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행보만으로도 그러니까 신당이 아직 창당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미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가 하나하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흥행몰이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정치에 굉장히 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무래도 그 중간 지역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도층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리고 원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출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양당에 속하지 않고 양당의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들을 내놓을 가능성 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비명계 의원들 또 뭐 정의당 일부 의원들 이렇게까지 해서 다 제3지대를 이렇게 해서 창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정치공학적으로 모이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파급력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어떤 덧셈이나 플러스 그리고 집합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본인이 주장한 대로 본인의 길을 간다면은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뭉치기보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간에
우리 정치사를 보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집합해서 성공한 사례가 가히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례로 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당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가치 그런 게 성공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분열에 의한 그러한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집합은 결코 옳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이 제3지대의 범위가 비명계 의원들까지 미칠까요? 저는 비명계 의원들이 뭐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정당이라는 결사체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 같은 본질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과연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에 계신다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회의가 듭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해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실 때 저 사람들이 뭉쳐서 내놓는 이야기들이 공감대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치 진영에서 전혀 다른 스펙트럼에 속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뭉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일반적인 정당이라고 보실지 아니면 아까 부원장님 지적하신 정치공학적인 어떤 모임으로 보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보 진영에서의 그 신당 창당의 합류, 특히 뭐 비명계 의원들의 합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SNS에 강성 당원들에게 이 비명계 김종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과 함께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과연 이를 좀 달래기 위한 이런 글인 건지 이 글의 배경은 뭐라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래기라기보다는 아주 소극적인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명분 쌓기용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자네들이 나갈 경우엔 나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이러한 명분 쌓기용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우리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대통령이 왜 안 바뀌냐 왜 안 바뀌냐 그러시는데 사실 대통령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많이 진일보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위에 가셨을 때 만남도 가졌고 악수도 하면서 미소도 지었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 소극적인 어떤 변화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도 변화된 모습이 일환이에요. 하지만 제가 바란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개딸들이 하는 강성, 팬덤, 이 팬덤 정치를 왜 징계를 하지 않는지 단순히 이런 게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떠나서 징계를 하고 좀 더 선진화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그러면은 팬덤들도 서로 합의해서 정말 신사적으로 우리 팬덤 정치를 하자 이런 형태로까지 좀 나아가 주신다면은 우리 국회에서 지지자들을 보고 싸우는 행위도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은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발언을 못하고 행위를 못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변하신 김에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장 부위원장께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뭐 신당에 창당할 가능성, 합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탈당 가능성은 내비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달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비명계 의원들께서 지금 탈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사실 당 내부에서는 그런 기류는 전혀 제가 아는 바로는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원욱 의원께서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탈당 가능성보다는 그 공동행동 모임을 결성하겠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당 내에서 공동행동 모임을 결성을 해서 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해보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가시적인 또 탈당 뭐 움직임이 있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과한 행동을 지적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그 일관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단식 중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해서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저런 메시지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저런 과격한 시위나 과격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산 평산 책방에서 연 책사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자마자 이렇게 와락 앉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어제 SNS엔 정권 교체가 내 명예 회복이다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선 출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바뀌었고 진일보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또다시 등장한다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의 권력 누수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권 3년 차입니다. 2019년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모두가 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대학생들이 나선 것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는 그 말이 맞느냐고 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분노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은 지금 반성하고 오히려 더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중하기는커녕 전국의 북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러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고 당연히 공공연히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맞아주는 문 대통령도 그렇고 이것을 방치하는 민주당도 과연 유권자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MZ 세대들을 바라본다면은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당에서 만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법률적으로 이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말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SNS를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설명을 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일단 비법률적인 명예훼손이 뭐 바로 이제 총선 출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명예회복도 있겠지만 그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뭐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다 이런 이제 뜻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밝혔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실지는 지금으로서는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선에 직접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의 분석처럼 뭐 신당 창당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진보 진영에는 또 굉장히 또 존재감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행보까지도 당연히 고려해서 또 총선 일정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